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교재 310페이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들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이 들어가죠. 그럼 인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라고 됐는데 그중에 필요한 건 2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할까? 그게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날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옆 페이지에 그 5번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그때는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줄 것. 타당성 검증의 요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할 것. 거기까지죠. 자, 옆 페이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옛날에 없던 거야. 근데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시장군수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라는 게 그 밑에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십니다. 1번은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의 전비사업비. 그럼 관리처분계획에서 전비사업비가 대략 얼마다라는 추산액이 거기 들어있잖아. 그거하고 뭐를 비교해봤다? 사업시행 계획서상에 있었던 전비사업비를 비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사업시행 계획서에서의 전비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 건물 부시고 새로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그 전비사업비. 그거하고 어디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들어있는 그 내용 중에서 여기 전비사업비 추산액이 들어있거든. 그럼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정했던 전비사업비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나오는 전비사업비를 비교해봤더니 이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전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전비사업비보다도 몇 퍼센트? 10% 이상 늘어나더랍니다. 그게 거기 몇 퍼센트? 100분의 10 이상 했으니까 결국 10% 이상 늘어났다랍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사업시행계획서 전비사업비는 예를 들면 이게 1,000억이었다고 가정하자. 전비사업비 1,000억이면 부시고 새로 짓는 비용에 다 들어간다. 1,000억 했는데 여기는 얼마였죠? 1,200억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00억인데 1,200억이면 몇 퍼센트죠? 20%가 늘어났잖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죠? 그럴 때는 이 관리처분계획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뭐 들어간다?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업시행계획서에서는 1,000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웬 1,200이 들어간다고 돼 있느냐? 이거 타당성 검토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계획상 전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가. 그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 규모가 있겠죠? 그 분담 규모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사실은 사업시행 계획자가 빠졌어요. 계획자 집어넣어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몇 퍼센트?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더라. 예,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분담 규모하고 사업시행계획서에서 각 조합원당 분담해야 될 규모들이 있던 걸 다 합친 금액하고 결국 조합원 분담비, 여기 조합원 분담비하고 비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했더니 조합원 분담비가 얼마나 늘어났단다?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더라. 이건 100분의 10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위에 있는 전비사업비는 10%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분담비는 20% 이상 늘어났다. 무슨 20% 무슨 A이며 그것도 10%로 하면 되지. 이것도 사업시행자 쪽을 너무 봐줬어요. 어쨌든 20% 이상 늘어난다면 이 관리처분계획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게 1인당 예를 들면 너 1억만 부담하면 된다 했는데 갑자기 1억 5천만 원 부담하라. 2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럼 50%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그건 다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세 번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 5분의 1이니까 20%입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단다. 예, 그래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내 15일이랍니다. 15일 만에 과연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이 내용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 검토하는 게 토지 등 소유자 쪽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좀 조합원 입장에서 가능할까요? 좀 문제가 있다 보는데 하여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타당성 검증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타당성 검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등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하고 한국감정원하고 두 군데야.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감정원 걔들한테 뭐라 합니까? 관리처분기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예, 사업시행자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지들이 뭐 20% 10% 이상 막 증가시킨 거니까 이거는 니들이 좀 부담하라 라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거지 토지 등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타당성 검증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날짜가 자꾸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뭐하죠? 값이 폭등을 해버려요. 자꾸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라 여기 지금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자꾸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더 폭등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기름 붓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 한단다? 사업 시기를 더 늦추는 거 조정하는 게 가능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늦출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의 효과.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첫 번째는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기준이 된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요. 관리처분계획대로 지어가지고 관리처분계획대로 주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기준. 새로 만들었잖아. 그럼 만들었다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준다? 관리처분계에서 주라는 대로 그대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관리처분계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났던 지문인데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사용수익의 중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과 똑같죠?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들, 여기에 종전에 이런 토지 건축물이 있었잖아. 이거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부시고 새로 이렇게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새로 져가지고 분양시청 들었던 사람들에게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여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여기 줄게.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서 새로 주겠다는 이 계획이 무슨 게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이거든.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종전했던 토지 수익자에게 새로 만들어줘도 좋다라는 걸 인가받은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새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새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되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 뭐 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때려 부셔야 이 위에다가 새로 이렇게 지을 거 아니냐 얘기죠. 그럼 이걸 철거하려면 이 안에 있던 사람들 뭐 해야 되죠? 나가야 철거하죠. 저녁 먹고 있는데 갖다 포크레인에다 찍어버립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내보내야 그 다음에 철거하고 건물을 세수했다. 여기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철거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된다? 나가주세요. 사용 수익을 뭐 한다? 중지시킨다. 사용 수익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용 수익을 중지하는 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은 효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그 프랜카드가 붙어요. 뭐 붙으면 관리처분계 인가받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번 사실은 반복이 돼요. 인가신청 들어갔다가 빠꾸 맞고 인가신청 들어갔다 빠꾸 맞고 여러 번 그럽니다. 그러다 드디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라는 게 붙습니다. 경축이라고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하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아, 우리 아파트 경축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슬픈 현실이 벌어집니다. 뭐죠? 그동안 정들어서 내가 살았던 거. 이 아파트에서 그래도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뭐 한답니까? 이제 부신답니다. 나가랍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라는 경축 프랜카드가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라? 아, 이 건물 부시는 거니까 이제 나보고 나가라는구나. 이 건물의 사용성과 똑같은 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입니다. 따라서 사용수익이 중지된다. 나가라는 소리란다. 그 말을 새겨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다는 거 뭐죠? 새로 건물 져가지고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아까 약속한 대로 이제는 이게 네 거야, 이게 네 거야 라고 네 거야 라고 넘겨주는 날, 그날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이죠. 그날까지는 더 이상 여기는 사윤수익하지 말래. 그럼 언제부터는 다시 사윤수익할 수 있죠? 바로 이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는 가능합니다. 왜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되면 이 새로운 대지건축으로 된 소유권을 취득했거든. 그럼 그날부터 가서 사윤수익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아직 사윤수익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는 이제 들어가서 사윤수익하는 게 가능하다 이 소리죠. 따라서 언제부터?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쓴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종전의 토지건축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사윤수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어도 아직은 더 사윤수익해도 된답니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사윤수익해도 좋다 이 소리죠. 어떤 경우? 첫째,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어디부터 한답니까? 이쪽부터 먼저 철거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디는 괜찮대? 이쪽에 있는 동사람들은 아직은 더 들어가서 살아도 된대. 아직 안 나가도 된대. 이쪽부터 먼저 철거 들어가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더 살아도 좋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윤수익 계속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했단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 정비구역에 지정고시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 원래 분양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아까 안 준다 그랬잖아. 현금 청산한다 그랬잖아. 그럼 손실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실보상이 아직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안 받았대요. 근데 안 받았는 사람한테 야, 너 나가라 라고 내쫓아버리면 서울역 지하도로 뺏기 더 들어갑니까? 갈 곳이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법에 따라? 공익사업법에 따라 아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분 나가야 됩니까? 아직 더 살아도 됩니까? 나갈 곳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보상비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고 사윤수익할 수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그랬죠. 거기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도 종전했던 건물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중에 맨 꼭대기층 이쪽에 누가 들어있었다? 임차인이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임차인은 요거 뭐였습니까? 건물 주인한테 세 주고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 언제 들어왔느냐? 1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뭐라 그랬죠? 사업 진행이 쭉 되다가 아직은 어디까지 안 났어? 관리처분기 인가 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새 들어오니까 이제 주인한테 물었죠. 주인님, 이거 지금 재건축 사업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 여기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 건축물 언제부터 부신다고 합니까? 저보고 나가라는 날짜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안다 모른다? 모르죠. 관리처분기 인가내는 건 시장수등이 인가내주지 그 토지등 소유자인 건물주인이 인가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럼 몰라요. 사업 시행하는 거.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 그러면 그냥 건물 부시고 새로 짓는 거 들어가기 전까지만 부시기 전까지만 여기 삽시다. 라고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관리처분기 인가가 1년 만에 나버렸습니다. 들어온 지 1년 만에.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몇 년은 살 수 있죠? 2년은 살 수 있다고 됐는데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랍니다. 그럼 때려부신다니까 임차인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뭐죠? 없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 임차권자 등 지상권자 등은 더 이상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단다. 얘 부시니까 나가라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자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자가 주인한테 뭐죠? 1년밖에 안 됐지만 나가라고 하니까 저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까 계약 해지하렵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자, 뭐 돌려줍니까? 바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받은 거 있잖아. 전세금이나 보증금 다시 주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돌려주려고 했더니 주인이 돈이 없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들어오는데 전세금이 5억이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5억으로 다, 5억은 비싸다. 한 2억만 하자. 그럼 전세보증금을 2억을 내고 들어와서 1년 살았는데 때려부신다고 나가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줘야 되잖아. 근데 주인이 돈이 없대요. 아니 1년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이거 어디 있는데 했더니 지금 이렇게 사업이 빨리 시행될 줄 모르고,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렇게 빨리 날 줄 모르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갈 줄 알고 그 당시 그래서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사채로 빌려줬답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답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 사채 빌려간 사람한테 야, 그 돈 지금 저 세입자 나간다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그 돈 빌려간 사람이 뭐라고 하죠? 야, 2년간 빌려 쓰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거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2년 동안 써야 되겠다. 그 사람 2년 써야 되겠대. 그럼 돌려받지 못했잖아. 그럼 세입자한테도 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주인이 돌려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이 거기서 싸우고 있어야 될까? 주인과 세입자가 싸워야 될까?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때 세입자는 누굴 찾아간다?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야, 여기 있던 주인이 나한테 전세보증금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으니까 이제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 계약 해지하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저 주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준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내란 얘기야? 사업 시행자, 네가 나한테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 시행자는 뭐라죠? 야, 내가 왜 무슨 관계도 없는데 너하고 세입자하고 그 주인하고는 아무 관계, 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걸 줘야 되니? 라고 했더니 이 세입자가 뭐라 한다? 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봐봐. 정비에서 그때는 그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단다?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물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먼저 그 전세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그 전세보증금 받은 거 아니잖아. 토지 등 소유자 주인이 받았지. 따라서 그때는 다시 그 전세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준 이 사업 시행자는 다시 누굴 찾아갑니까? 눈에 뭐가 들어갔다. 사업 시행자 누굴 찾아갑니까? 예, 이제 토지 등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줘야 될 전세보증금을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전세보증금 다시 내놔라 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지금 돈 없어서 못 줘 라고 안 줍니다. 나중에 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기가 빌려줬던 사람한테 돈 2억을 받고도 그라고도 안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사업 시행자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은 거 있죠? 대지 건축물을 뭐 할 수 있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대신 줬는데도 저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돈을 안 돌려주니까 그때는 분양받은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압류라는 거하고 저당권하고는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라는 건 뭐죠? 어떤 법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게 그걸 묶어두는 겁니다. 일종의 너 이거 처분하지 마 못하게끔 막아두는 거죠. 그건 압류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그래도 안 줘버리면 뭐죠? 경매 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죠. 근데 압류는 저당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때 이 법에서는 뭐죠? 압류하는 순간 그 압류를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바로 경매 처분에 붙여가지고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그 임차인한테 줬던 돈 있죠? 그에 대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기 위해서 압류하는 순간 그의 저당권의 설정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네 번째,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이건 뭐죠?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관리청객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뭐죠? 종전했던 토지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짓겠다라는 것 같다 그랬어. 그럼 임차인들 뭐 해야 되죠? 나가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뭐라고 우깁니까? 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볼래? 거기 가보면 임차인은 적어도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은 살 수 있죠? 2년간은 계속 살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최소한 1년은 살 수 있단다. 이거 최소 보장기간 있잖아. 그거 또 지상권에서는 법적 지상권 내가 10년 동안은 최소한 여기서 살 수 있다. 20년 동안은 최소한 살 수 있다. 그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법적 지상권은 20년이야. 20년 살 수 있대. 그러면 아니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부셔야 질 수 있는데 야, 아직 주택임대차 보면 임대차 기간 끝나지 않았으니까 안 나가. 나는 못 나가라고 버텨버리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받은 이후부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임대차 계획의 계약기간에 관해서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서 규정하고는 임차권자 보호하는 그 일정한 기간, 그 2년 또는 1년, 20년 이 보호기간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답니다. 따라서 임차권자 보고 나가라 하면 아직 계약기간 1년 남았어도 나가야 된다. 그 임차권자 보호하는 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주택의 공급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인수, 뭐 임대주택에 관한 게 시험 문제 최근에 한번 나섰어요. 근데 저는 임대주택에 관한 것들을 왜 시험 문제를 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들이 임대차 계약처이라고 지들이 하지 중개사를 시키지를 않거든요. 중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개떡 같은 걸 왜 시험 문제라고 내는지 분명히 부동산 공법 해놓고 부동산 공법 중개와 관련된 규정만 시험 문제 낸다고 해놓고 중개와 관련 없는 것도 왜 내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 최근에 한번 났었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여기 관리청계 인가호시가 나고 나면 이제 사유수익을 중지시켜서 다 내보내놓고 이제 건물을 때려부시자.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겁니다. 자, 원칙은 언제부터 철거하죠? 세 번째 줄에 나와요. 관리청계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예, 기존 건축물은 언제부터 철거한다? 관리청계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아직 관리청계 인가가 안 났는데도 훨씬 더 그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첫 번째 보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기존 건축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되죠? 그냥 내버려뒀다가 무너지는 순간 밑에 있던 사람들 깔려 죽으면 심각해지니까 미리 철거하자. 안전을 위해서 미리 철거하자.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가 그랬는데 그 폐자는 폐가란 뜻이고 공자라는 건 공가, 폐공가. 근데 옛날에 그 폐공가할 때 공자를 갖다가 그 빈 공자로 쓰지 않고 공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참 무식하게 법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길래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렇게 공무원이 무식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이 공자가 아닙니다. 빈집이란 뜻이죠. 공가. 빈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폐가, 공가, 빈집이죠. 이거 아니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폐가나 공가 그런 한마디로 그 빈집의 뜻이죠. 그럼 빈집에 있으면 뭐죠? 우범지대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우범이라는 게 뭐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게 바로 빈집 같은 데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저런 살인범이라든지 또는 도피하는 사람들, 법에서 죄를 짓고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폐공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범지대와 특히 야간에 컴컴한 그 지역에 지나가다가 부녀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 저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아예 초토화시켜버리자. 싹 부셔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럼 미리 철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라고 돼 있죠. 이제 어디 나오죠? 그거네.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시공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까지만 나왔고 새로 졌다라는 건 당연히 했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이제 뭐죠? 제대로 지었는지 준공인가 받고 공사완료 고시라는 걸 하자 이 얘기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준공인가는 누구한테 받을까?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끝내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토지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 공공시행자를 포함해서 이 자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 즉 토지주택공사나 또는 지방공사가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그런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저는 이 규정 참 싸가지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LH에서 짓는 건축물 같은 게
부실공사가 참 많은 이유가 바로 자체 준공 인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준공 인가라는 건 계획대로 제대로 잘 지었는지 하자 없이 지었는지 이거 검사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셀프 준공 인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항상 검사는 뭐 된다? 외부 검사가 원칙이에요. 자체 내부에서 검사한다는 건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들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외부 검사가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 토지주택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를 처리하면 그때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것도 싸가지 없는 규정인데 현재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것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장 군수들이 공사를 지들이 직접 완료하면 지들은 직접 그때부터 공사완료 고시라는 것만 하면 끝난단다. 그래서 그때는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할 때는 지는 준공검사 할 필요 없이 지가 준공검사권자니까 준공인가 받을 필요 없이 자기는 바로 공사완료 고시라는 것만 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 밑에 316페이지 위에 이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준공인가를 받아야 원칙적으로 그 공사완료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시장군수동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 전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한다?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요거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라는 걸 받을 수 있단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요거는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질문에 들어있던 내용이야. 작년도 시험 문제 내용이죠.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던 정비구역 자동적으로 해제되는데 언제입니까?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그는 중있을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정비구로 지정됐던 구역이 해제된 거로 보는 거 원칙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날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관리처분이 될 때는 이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그때 그 정비구역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났던 건 그 밑에 거야. 이때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예,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도 해산된 거로 본다? 틀려버립니다. 시험 문제가 이건 그때는 조합은 해산된 거로 본다라고 시험 문제 났었는데 바로 틀려버렸죠. 조합은 해산되는 게 아니라 조합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은 청산금을 교부하거나 징수까지 해야 다 끝나지. 아직 청산금 징수 교부가 안 되면 조합은 아직은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산되지 않습니다. 자, 5번째 이제 뭐로 가자? 소유권 이전으로 가자. 뭐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절차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답니까?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첫째, 대지 확정 측량을 한단다. 두 번째, 토지 분할 절차를 한단다. 세 번째, 분양받을 자에게 그 타시를 통지한다. 네 번째,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고시한 후 시장군수들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거야.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이거 이제 다 부시고 새로 졌잖아. 요거 새로 분양받은 요거 내게 되는 날이 언제냐? 분양받은 사람의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이게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거죠. 언제랍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랬잖아. 이거 분양받을 자야. 분양받은 자야. 이미 분양받았어요. 여기서 분양시장에서 분양받았잖아. 왜 받을 자야. 받을 자하고 받은 자하고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무식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써있기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그때도 대지라고 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대지야. 좀 전 땅은 토지, 조성된 땅은 대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은 언제부터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는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한 거죠. 그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완공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전체가 다 완공돼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먼저 완공됐으면 아까 일부만 사용허가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사용허가 받았고 그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끝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완공돼도 그 부분만 일단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단다?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두 번째 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그 요건을 갖춘 거. 그때 그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사와 가지고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는 거.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 신고했으면 뭐가 생기죠? 나는 등기하지 않았는데도 그 확정일자 있는 주민등록 이전 신고만으로도 그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우선을 가질 수 있어. 물론 나보다도 선순위권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후순위로 들은 뭐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여기 설정돼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하고 여기 주택 임대소에서 있던 권리들 있죠? 그 대항 요건 갖춘 주민도 이전 신고돼 있던 권리들 이것도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순간 그 권리들도 자동적으로 일일이 다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던 날에 다음 날부터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 준용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죠? 소유권이 이전 고시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라 라고 됐습니다. 신청 또는 촉탁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자, 종전했던 등기부는 이거로 돼 있잖아. 근데 새로 된 이 건물로 옮겨간 소유권 이전했잖아. 그럼 등기부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등기부 정리는 누가 한단다? 사업시행자가. 언제까지 합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때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 지체 없이 등기하죠. 이 기간 동안은 뭐로 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등기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등기를 해야 되지 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먼저 올릴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이제 청산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청산금은 뭐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새로운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 이걸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건 지급하자. 청산금 징수지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산금 징수지급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라는 게 나오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언제부터 한답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이후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청산금은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이 다음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죠? 분할징수,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을 하는 건 언제부터 한답니까? 아까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요 사이에서는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죠.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부터 청산금 징수지급을 해야 되지만 분할징수, 분할지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요 사이에서 그때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귀를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그 밑에 청산금의 평가 기준. 자, 청산금을 평가할 때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에 이걸 평가를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죠?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 사업 등을 참작해서 평가한다. 반드시 고려하는 건 몇 가지? 5가지.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 사업비를 참작해서 평가하는데 그때 층별, 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로얄층이라는 게 있죠? 그런 층을 고려해서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작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평가는 방법하고 쭉 나가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옆에 있지. 청산금의 징수 및 공탁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청산금은 미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및 징수 위탁을 하죠.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시행자. 그때는 뭐죠? 행정청이니까 지가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직접 강제 징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시장군수 등이 아니다 그랬어. 그럼 누구도 들어가? 토지주택공사 등도 들어가요. 자, 이런 시장군수 등인 행정청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직접 강제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시장군수 등은 부가 징수를 위탁받으면 역시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서 이때 강제 징수하는데 시장군수 등이 대신 징수하면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걸 징수 위탁 수수료라고 하죠. 100분의 4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드린다라는 거. 그때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거부한 때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단다. 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했어요. 뭐죠? 할 수 없죠. 공탁금 걸어야 되겠죠. 또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5년은 언제부터 5년이냐라는 게 중요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권리가 확정됐잖아. 그 권리가 확정된 날부터 징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5년 이렇게 되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권리가 확정됐고 그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멸한다라는 거. 마지막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뭐냐? 물상대위라는 건 우리 이건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뵐 겁니다. 물상대위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건 위에 대신 그 지위가 옮겨간다. 물건 위로다가 그 대신 그 지위가 옮겨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원래 여기 있던 건물 주인이 이걸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를 해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여기 뭐가 설정돼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죠? 담보대출 받았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걸 분양받아서 이 아파트로 옮겨간단다. 새 아파트로 간단다면 여기 있던 아까 저당권도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옮겨가죠. 언제 옮겨간다겠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여기에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저당권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그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은행은 새로 이 아파트를 저당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던 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옮겨갔으니까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을 담보대출 받은 이 주인이 분양 신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거죠? 그냥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뭘 받는다? 청산금 받고 결국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은 이 사람 집 보고 담보대출해 준 건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건데 이제 집을 분양받는 집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담보 목적물이 사라지게 생겼죠. 그럼 은행은 그 집 보고선 대출했지 그 사람 얼굴 보고 대출해 준 거 아니잖아. 심각해졌죠. 그럼 뭐 한단다? 여기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어디로 옮긴다? 청산금으로. 요 저당권 설정된 걸 청산금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물건 위에다가 건축물 위에 있던 저당권을 어디로 옮겨간다? 청산금이라는 그 권리로다가 글로 옮겨가는 거. 이것을 여기선 물상대위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 건물 위에 붙어있던 저당권을 그 청산금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한단다. 그럼 옮겨가려면 자동적으로 옮겨갑니까? 안 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죠? 이걸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산금에다 뭐 해야 된다? 압류를 해버리면 그때 어디에 설정돼 있던 그 주택에 설정했던 저당권이 요 청산금으로 자동적으로 옮겨간다는 것.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한 3번 정도 그동안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봐야 될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밖의 사항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신기하게도 아직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24페이지에 가보시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건 뭐 간단히만 정리하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지는 않았는데 이 공공지원이 있을 때는 뭐 한다고 했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원래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 되는데 공공지원이 있는 이럴 때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그때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 무엇이냐? 요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장 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로 해요.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한다. 예,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일부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대. 이게 바로 공공지원이에요. 이걸 공공지원을 한다. 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다가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공지원 업무는 어떤 것들이죠? 그 밑에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것, 정비사업 전문자 선정하는 것,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 지원해 주겠대? 시장군수들이 지원해 주는 거. 이걸 공공지원을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 밑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장군수들이 부담하되. 그게 원칙이야. 따라서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래는 쫄따구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위에는 특광 도지사도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지원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단다. 이런 걸 공공지원을 한단다. 이때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뭘 가는 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장 복잡한 내용이라서 2주에 걸쳐서 쭉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뭘 들어가자? 건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건축법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기출문제 어떤 것들이 났었는지 그건 다음 주에 기출문제는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가 건축법 심화과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